자, 포토샵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는 지금 포토샵 CC 버전하고 포토샵 CS6 버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CS6로 가겠습니다. CC로 가셔도 되고 CS6 쓰셔도 되고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통일시켜 봅시다. 아니다. 네, CC 버전이네요. 그럼 CC로 가죠. 포토샵 CS6로 하겠습니다. 포토샵 CC를 실행해 주세요. 자, 조금 기다려보죠.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자, 포토샵 C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실행시켜 보시죠. 우리가 포토샵을 쓰는데 목적이 크게 한 세 가지. 우리가 포토샵을 쓰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01호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우린 포토샵을 언제 쓰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포토샵이 필요한 게 재질이에요. 재질 또는 질감 효과를 낼 때. 질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3D 할 때 재질이나 질감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합니다. 요걸 맵 소스라고 합니다. 맵 소스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이 필요해요. 두 번째, 보드 작업. 혹은 패널 작업. 보드 작업 또는 패널 작업 혹은 판넬 작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아요. 실내 건축이든 건축이든 컨셉을 잡습니다. 컨셉을 잡으면 그걸 시각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통하는 집, 혹은 뭐 채광이 좋은 집, 혹은 뭐 3대가 어우러져 사는 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되게 저차원적인 얘기고 보통 주제는 형이 상학적으로 잡습니다. 형이 상학적이에요. 주제를 되게 호기심이 가고 형이 상학적으로 보통 주제를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빛이 통하는 집, 아니야 이건 너무 쉬운데 하여튼 뭐 좀 주제가 조금 형이 상학적으로 잡습니다. 형이 하학적이다, 형이 상학적이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형이 상학적인 건 뜬구름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건 뜬구름이에요. 말이 이상한가요? 형이 하학적인 건 누가 봐도 아 그거라고 들을 만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건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 그거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걸 형이 하학적이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동안 그 뭐지 저기 그 가요 프로그램 좀 그
그러니까 케이팝 스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떴었죠. 근데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나왔었어요. 되게 노래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수 중에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음, 저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듣고 기뻐한다라는 건 이건 다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형이 하학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꿈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제를 정할 때는 형이 상학적으로 주제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빛이 가득한 집. 그럼 빛이 어떻게 집에 가득해요? 좀 난감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채광 좋은 집 그러면 이건 형이 하학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빛을 품은 집 그러면 이건 형이 상학적인 거죠. 똑같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대로 빛을 품은 집 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번에 우리 컨셉을 빛을 품은 집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번에 컨셉을 채광 좋은 집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떤가요? 듣는 입장에서. 누가 더 그럴싸한가요? 아무래도 빛을 품은 집이 조금 더, 그럴싸하죠? 좀 기대감이 생기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보통 주제를 이렇게 잡아요. 보통은. 그래서 좀 기대감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상학적으로 이제 주제를 잡는데 이건 이제 시각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광 좋은 집은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거 창문이 많겠구나. 창문이 크거나 혹은 어디에 틈이 있어서 채광 효과를 키운 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을 품은 집 그러면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이거를 시각화해야 돼요. 이거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거실에는 통창을 할 건데 폴딩 도어를 이용한 통창을 통해서 뭐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요즘 뭐 하이그로시가 많이 유행하니까 하이그로시를 통해서 뭐 빛이 들어왔을 때 반사 효과를 이용해서 빛이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정을 통해서 뭐 빛이 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보드 작업이에요. 그게 패널 작업입니다. 바로 이 패널 작업할 때, 보드 작업할 때 포토샵이 필요해요.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다 하기에는 부족해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포토샵을 가지고 이 보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할 때 좀 필요해요. 3D를 만들고 나서 결과물을 뽑아내면 되게 거칠어요. 러프합니다. 포토샵을 통해서 부드럽게 다듬어내야 돼요. 좀 그럴싸하게 사진처럼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이 필요해요. 제가 언제 했더라 그걸 아주 굉장히 옛날에 했던 작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정말 아주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벽산 빌딩이에요. 서울역 앞에 이제 벽산 빌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학과장님이 여기 벽산 빌딩 건축할 때 그때 여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벽산 빌딩 그 도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작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일까요? 모델링한 걸까요? 사람들이 오해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모델링한 거예요. 포토샵이랑 합성한 겁니다. 안 믿기시죠? 이 자리에 사실은 이 자리 그대로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합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3D예요. 이거 언제 했더라? 95년, 95년, 96년? 아니다. 조금 더 지나서인데 한 98년도쯤에 제가 만든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자, 어때요? 이렇게 놓으니까 마치 실사 사진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통해서 리터칭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좀 과장된 부분은 좀 현실감 있게 이렇게 좀 다듬어 줘야 되고, 또 주변 배경과 합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야경이죠. 합성 이게 이제 그 3D 맥스에서 작업한 거예요. 맥스 1.0에서 맥스 1.0에서 그때 작업한 겁니다. 야경, 그러니까 주간, 야경,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서 본 조감도 이렇게 해서 3개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맥스 1.0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선배가 그때 같이 일하던 선배가 이제 이쪽 도기 쪽으로 일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포토샵을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질, 질감 효과 낼 때. 두 번째는 보드 작업할 때.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라고 하면은 명암. 그 다음에 간판 있죠. 보통 이런 건 일러스트레이터로 써요. 포토일러라고 하죠. 흔히들 포토일러라고 합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보통 명암과 간판은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단지, 그 다음에 메뉴판, 이 정도. 보통 한 요 정도 작업해요. 우리가 포토샵을 필요로 하는 건 요 정도예요. 전단지, 메뉴판 디자인. 이런 것도, 전단지는 이제 포토샵을 할 거고, 메뉴판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은 전단지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보통 1, 2, 3번이 우리가 필요하고, 4번, 5번은 이제 조금 경력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 동안 이렇게 5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명암도 하나 만들어 보고, 간판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전단지도 하나 만들어 보고, 메뉴판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보드 제작도 해보고, 그 다음 재질도 만들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 또 평가가 있을 건데, 3번째 평가가 아마 이거 보드 작업하는 걸 거예요. 보드 작업하기. 제가 사진은 준비 다 해놨어요. 주제도 한옥으로 주제를 딱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드린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포토샵이 이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포토샵 인터페이스가 이렇습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위에 풀다운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 이 풀다운 메뉴예요. 오토캐드처럼 커맨드가 없습니다. 다 풀다운 메뉴예요. 스케치업도 풀다운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툴 메뉴가 여기 있어요. 툴 메뉴. 그 다음에 이쪽이 팔레트. 이쪽이 팔레트가 여기 있습니다. 미술을 하면 물감을 덜어놓는 팔레트가 필요하죠. 붓이 필요하고 물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감을 덜어서 쓸 수 있는 팔레트가 필요하죠. 네, 팔레트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레이어. 오토캐드에도 레이어 있었죠. 포토샵에도 레이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도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단축키가요 F7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포토샵 단축키 F7키. 자, 그 다음에 포토샵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면이라고 안 해요. 캔버스라고 합니다. 도화지라는 의미로 캔버스라고 사용해요. 자, 파일 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N 누르셔도 돼요. 포토샵에는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커맨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단축키가 존재해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 부분 여기는 잊어버리시고 여기는 이제 흔히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진 템플릿이고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언타이틀드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도큐멘트의 제목입니다. 도큐멘트의 타이틀이에요.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이고 width, height, 그 다음 orientation, width, 폭, height, 높이, 그 다음에 orientation, 방향. 자, 그 다음에 resolu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resolution 72,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픽셀 per 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줄여서 뭐라고 읽냐면 72 ppi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포토샵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예요. 이미지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 이거 이미지가 참 좋아. 이거 해상도 높네. 이건 이미지가 좀 나쁜데. 이건 해상도가 좀 낮아.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조금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미지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 가로 곱하기 세로 각 1인치당 픽셀의 개수입니다. 가로 세로 각 1인치당 픽셀의 개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인치) 안에 생성된 픽셀의 개수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휴대폰 폰카 있죠. 폰카에서도 해상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해상도 어디까지 올라가 있나요? 1500인가요? 맞나? 네. 해상도가 1500? 2000? 뭐 1000? 뭐 요 정도 어디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보통
이 픽셀이라는 말 있죠? PIXEL 픽셀.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소예요. 화소입니다. 픽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소예요. 1인치 안에 몇 개의 화소가 찍혀 있느냐 이거죠.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대폰에서 이거 100만 화소예요. 이거 200만 화소예요. 이거 1000만 화소예요. 이거 2000만 화소예요. 이거 800만 화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카메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화소예요 라고 하면 화소의 총 개수입니다. 즉 전체 1000만 화소, 그러니까 1000만 화소입니다. 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찍혀 있는 최대 픽셀의 개수가 1000만 개란 뜻이에요. 근데 포토샵은 전체 화소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화소가 찍히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퍼 인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하놨나? PIXEL 네. 픽셀 퍼 인치 PIXEL 퍼 인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PPI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말고 똑같은 단어로 DPI라는 단어도 또 있어요. 이 DPI라는 단어는 어디 쓰는 거냐면 프린터요. 프린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칼라 프린터 사보셨죠? 칼라 프린터에서 이거 500dpi짜리예요. 이거 800dpi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건 300dpi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트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1인치당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가 찍히느냐. PPI는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PI는 도트 퍼 인치입니다. 도트 퍼 인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화소의 총 개수를 세알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포토샵은 가로 세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막 작업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없어요. 그래서 PPI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모니터도 PPI라는 단위를 씁니다. 모니터는 72ppi입니다. 참고로 모니터의 해상도는 72pp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져오더라도 해상도가 낮은 거는 화면에 딱 맞는데 해상도가 높은 건 더 확대돼서 보여요. 왜냐하면 모니터 자체가 72기가밖에 못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72pp짜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두 배인 140pp짜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72개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모니터는. 그러니까 72pp짜리는 1대1로 보이는데 140은요. 두 배 커진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런 정도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놈의 픽셀이 뭐냐 이거죠.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오픈해 보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확대해 봅니다. 제가 확대해 볼게요. 확대. 자, 쭉 확대하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조그만 사각형 하나 보이시죠? 저 조그만 사각형이 바로 픽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소예요.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이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조그만 요 사각형 하나가 바로 화소입니다. 픽셀이에요. 1인치당 저 픽셀이 몇 개가 찍혔냐 이거죠. 그게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찍혔어요. 1인치당 140개의 픽셀이 찍혔습니다. 그럼 어느 게 픽셀이 더 작은가요? 1인치당 140개 들어간 게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스가 있어요. 버스에 사람이 탔습니다. 40명 탔어요. 공간이 널널하죠. 그죠? 크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널널해요. 근데 버스가 있는데 80명이 탔어요. 그럼 어떤가요? 공간이 부족하죠. 사람이 그만큼 빼곡히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이걸 뭘로 비교하시면 좋냐면 모자이크요. 우리 어렸을 때 모자이크 해본 기억 있죠? 색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야 모자이크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색종이 찢어서 붙여 그러고 했더니 제가 아는 친구는 이렇게 저기 샤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붙이더라고요. 어떤가요? 뭐 어떤 게 모자이크가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게 더 이쁘게 나오던가요? 모자이크가 입자가 작은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맞아요. 그 픽셀이에요. 그 모자이크가 바로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300ppi가 당연히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 해상도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상도는 인쇄 해상도 300dpi가 인쇄 해상도입니다. 1인치당 300개의 도트가 찍히는 것, 그게 인쇄 해상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쇄용으로 작업할 겁니다 라고 하면 해상도 작업을 300dpi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300dpi가 용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해상도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얼마나 작게 할 거냐, 이미지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작업할 거냐, 아니냐를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포토샵은 이 해상도가 전부 다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해상도가 낮으면 픽셀이 다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해상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출력된 결과물이 좋게 나왔느냐 아니냐, 사진처럼 나왔느냐 많이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해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토샵은 이 해상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이건 참고 삼아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4에다가 인쇄를 할 겁니다. A4에다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A4 위드가 210mm죠. 그리고 210mm에 297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97에 210이 돼야 되겠죠. 해상도는 300으로 갑니다. 300ppi로 하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이만하게 나와요. 2480에 3500
8픽셀, 2480에 3500 픽셀이 A4 사이즈입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화소예요. 그러면 A4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딱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1000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24에 768, 뭐 2048에 1024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마찬가지. 이렇게 2480 픽셀에 1508 픽셀에 해상도가 72가 됩니다. 해상도가 7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4 사이즈 해상도 300dpi짜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죠. 사이즈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2100 픽셀에 2900 픽셀 써요. 72 ppi에 2100 픽셀에 2900 픽셀을 써요. 얼마 차이 안 나죠. 똑같은 A4 300dpi짜리인데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280,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한 280 dpi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 ppi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눈으로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올드 유저들은 그냥 종이 사이즈 그대로 대입을 해버립니다. 2100 픽셀에 2900 픽셀, 해상도 72 이렇게 적용해 버려요. 그러면 보통 A4 사이즈 한 280 정도의 해상도가 멈춰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나 해상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해요.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하고 해상도는 72로 들어가요. 폰카 있죠? 휴대폰 카메라도 그렇고 그다음 DSLR도 그렇고 해상도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레졸루션은 다 72로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근데 포토샵은 두 가지 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요. 21cm에 29.7cm, 그 다음에 레졸루션 300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100에 2970 픽셀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는 72가 되는 거죠.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고 얘가 조금 작아요. 근데 대략 비슷한 정도의 크기의 해상도가 만들어집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고 배경색은 화이트입니다. 제가 CAD 하면서 RGB 컬러가 뭐고 CMYK 컬러가 뭔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레드가 1번색, 그린이 3번색, 블루가 5번색. 기억나실 거예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RGB 컬러, 즉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 배경색은, 즉 캔버스의 배경색은 화이트로 쓸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상도 A4 사이즈에 맞는 캔버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72 ppi 짜리를 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능이 이제 여기 있어요. 툴 메뉴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툴 메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7키가 레이어입니다. F7키가 레이어예요.
똑같아요. 오토캐드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F7키가 레이어고, 먼저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선택하고 레이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포토샵의 레이어의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밑에 깔리겠죠. 그 위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거.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됩니다. 정말로 투명한 도면이라고, 투명한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도화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페인트를 칠해보죠. 자,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가 바뀌겠죠.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온오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브러쉬 툴인데 이렇게 알파벳 보이시죠? 이게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브러쉬 툴을 쓰고 싶으면 B를 누르시면 돼요. 자, 브러쉬 툴 누르면 B 누르면 브러쉬 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색칠이 들어갑니다. 자, 선택하고 그냥 휴지통 눌러버리면 전부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백그라운드에다가 여기다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죠? 돌이킬 수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브러쉬 툴이에요. 자, 일단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브러쉬 크기가 나와요. 브러쉬 사이즈가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예요. 보시면 작은 사이즈로 칠해지죠. 사이즈를 조절하면 이거 너무 크다. 큰 사이즈로 칠해지고 있죠. 브러쉬 크기가 커지고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하드니스라고 있습니다. 딱딱한 정도. 즉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가 어때요? 여기 스무스하죠. 이 부분 여기 테두리 부분 바로 여기를 하드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100%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이 테두리 부분이 달라졌죠? 네, 하드니스는 바로 이 테두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0으로 놓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스무스해집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툴,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이즈하고 하드니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 바로 여기입니다. 얘가 색상이에요. 여기가 색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프론트 컬러, 아래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 컬러. 왼쪽에 있는 게 전면색, 프론트 컬러, 그다음 밑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적당한 색상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페인팅 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페인팅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색을 칠했어요. 자, 레이어를 끄면 꺼지죠.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검정색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줄이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브러쉬를 조절하시면 돼요. 색상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 가면 아마 조금 더 그럴싸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켜보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씩 하나씩 색칠하시는 거예요. 레이어를 계속 만드셔도 돼요. 더 밝게 들어가셔도 돼요. 분명히 명암이 들어가니까 밝고 어둡기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계속 칠해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과제예요. 얘를 색칠해 주세요.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생겼어요. 자, 조금만 더 보죠. 자, 브러쉬 툴에 보시면 여기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파시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얘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할 겁니다. 브러쉬도 좀 크게 하고, 자, 빨갛게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요. 근데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밑에가 투명한 상태가 돼요. 이 오파시티 값이 더 낮아지면 완전히 투명한 상태로 살짝 리터칭이 됩니다. 오파시티 값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밝기를 이렇게. 여러 번 리터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붓이 리터칭 되는 느낌이 나겠죠. 어디는 좀 굵고 어디는 좀 가늘고 이렇게 붓 자국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오파시티 기능이에요. 오파시티를 100%로 놓으면 그냥 크레파스 칠하듯이 그렇게 칠하는 거고,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제 수채화처럼 혹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돋보기 툴하고 손바닥 툴이 있습니다. 돋보기 툴은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이동해 보세요. 좌우로 이동하면 축소 확대가 일어나요. 그러면 확대한 다음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리터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리터칭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줌 툴과 핸드 툴. 오토캐드에서도 줌과 펜이 있었죠. 얘도 줌과 펜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이에요.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페인트 칠할 때, 브러쉬 칠할 때 조금씩 더 달라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술 부분을 칠한다고 하면 오파시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토샵은 마우스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달라지게 돼요. 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조절을 해볼까요? 오파시티를 많이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리터칭 자국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좀 이상한 형태가 아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리터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페인트 버킷이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 중에 버킷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버킷.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킷을 클릭하면 원래 클릭하면 이렇게 색이 들어갑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올 레이어를 요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올 레이어, 모든 레이어란 뜻이에요. 요거 모든 레이어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이 들어갑니다. 색상 채우기가 많이 쉽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만화들 있죠. 캐릭터 디자인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광범위한 영역에 색을 칠할 때 버킷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자,
버킷 툴을 이용해서도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